내란 특검이 18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조선일보 아침에 이제 그 사설 제목을 보면은 너 때문에 다 망쳤다. 이 얘기 말고 도대체 내란 특검이 남긴 게 뭐 있느냐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너 때문에 다 망쳤다만 보이는 내란 특검 6개월 네. 이렇게 제목을 달고 사실 어제 아마 이 조은석 특검이 발표한 내용을 생방송이든 나중에 녹화로든 보신 분들은 정말 새로운 사실을 밝히는 게 거의 없었다는 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그 수사요원이 무려 238명 투입돼서 6개월간 수사했다는 게 이 정도고 이 정도면 사실 그때 검찰 수사에서 그때 윤석열 당시 전 대통령 구속하고 공소장 기소하고 했을 때에서 크게 몇 발자국 나간 게 보이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예. 거기에서 이제 새로 뭐 들렸다는 몇 가지 소식이 있는데 예. 수사 결과를 놓고 보면은 특히 그 중에서 이제 왜 12월 3일이었을까 별의별 얘기가 다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뭐 무속이 관련돼 있을 것이다, 날짜를 점지받았다 등등. 그게 뭐 제일 컸죠. 예, 그런 주장이. 소문들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 그 특검은 수사를 이제 마치면서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려고 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저는 그 부분이 전혀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 갖다 붙인 것이 52년 전에 있었던 유신도 10월 26일 날 했던 이유가 미국의 이 개입을 차단하려고 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가 있은 다음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예요. 취임식까지 그 사이 기간 그렇죠. 이 혼란한 틈을 타가지고 한국에서 무슨 일을 벌이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게 이제 윤석열 계엄도 그렇게 한 것이다. 이게 지금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그게 사람들이 궁금했던 건 왜 12월 3일이었냐. 둘째, 왜 평일이었냐. 왜냐하면 주말이었으면 국회의원들이 좀 지방에 자기 지역구에 맞습니다. 가고 그래서 해제 표결이 좀 늦어졌을 수도 있는데 이거 그러니까 계엄을 선포한 계엄을 강행한 측의 관점에서 보면 도대체 12월 3일이 전혀 전략적으로 유리하지 않은 날인데 왜 그날이었냐. 이 의문이 제일 많았던 건데요. 아니 그 미국 대선을 치르고 취임하기 전이면 그 레인지가 한 달이 훨씬 넘어가요. 12월 아무 때나 해도 다 그 설명으로는 날짜가 다 납득이 돼야 대선은 되고 12월 맞습니다. 초에 있고 그다음에 그 취임은 1월이고요. 취임은 1월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건 외교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미국은 오랜 전통에 따라서 그 기간이 있어요.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취임식까지 기간이 있어요. 그때가 혼란기였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아니, 표현 그러네요. 미국 조야에서 들으면 야 너네나 신경 써. 왜 미국이 그게 혼란기야. 우리는 민주적인 시스템에 따라서 예. 4년마다 겪어내고 있는 일이야.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저께 이제 박지영 특검보가 최종 수사 결과를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예, 하면서 이제 비상계엄 선포일을 왜 12월 3일로 정했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답변이 어렵다. 10월 유신도 방금 말씀하신 미국 대통령 선거 중에 있었다. 군부대 이동에 있어서 미국의 개입 차단을 위해서 미국 대통령 선거 뒤 취임 전 혼란한 시기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계엄 선포가 미국 대선 전후 혼란한 시기에 있었다. 사실상 미국으로부터 계엄을 인정받지 못하면 100% 실패한다. 이제 윤 대통령 가로 열고 윤 대통령도 지난 계엄의 역사를 통해서 알 것이다. 그래서 그 시기를 골랐던 것 같다. 이거는 그냥 그 MBN이나 채널A나 TV조선 방송에 나온 패널 분석 같이 들리지 않아요? 패널도 이왕이면- 그렇게 안할 것 같아요. 이왕이면 당연히 말씀하신 TV조선부터 말씀해 주세요. 왜 남의 종편부터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예. 이야기가 좀 황당해서. 너무 급수가 떨어지니까 네. 급수가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TV조선 나오는 10월 유신이 있었던 그 해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콜리기 시절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때 보기는 뭘 봐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기이하고 이상한 그 해석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조태용 당시 국정원장이죠.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인 12월 4일 미국 CIA 국장 내정자 면담을 위해 출국 예정이었고 면담은 12월 5일로 잡혀 있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요거를 이제 근거로 또 하나 이제 들었고요. 12월 3일의 근거로. 예. 그다음에 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도 미국 협조, 미국 사전 통보 이런 내용이 있었음을 보면 요 때를 이제 그래서 대충 근데 논리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안 아니 돼요. 그 듣고도
저만큼도 고개가 이렇게 끄덕여지지 않아요. 아니 뭐 그거하고 아직도 12월 3일에 대한 궁금증은 1도 풀린 게 없는데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숨을 쉬고 있었으면 12월 3일에 준비하여 숨을 쉬고 있었다. 숨을 잠시 멈추고 있으면 마침 D-Day를 결정한 다음에 호흡 네. 고르기에 들어갔다. 네.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비슷하게 그러니까요. 들려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저께 그래도 이 수사에서 눈에 띄었던 부분은 한간에 떠도는 무석 개입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다. 네. 저 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면 그날이 딱 윤 대통령이 대선 승리하고 1000일 되는 날이었어요. 네. 그래서 아마 그 날짜랑 관련이 있다는 설 아니면 12월 3자에 뭐 거기에 의미를 두고 무슨 무속인들의 그런 주권이 있었다는 설 뭐 이런 게 호사가들이 얘기들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한 그 어떤 근거나 증거는 특검이 이렇게 샅샅이 아마 뭐라도 찾아내려고 굉장히 파헤쳤을 맞습니다. 텐데 못 찾았다. 네. 없었다. 이런 결론이 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제 이 특검도 범죄를 수사한 것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모든 범죄 수사에 있어서는 동기를 밝혀내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왜 그랬을까?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얻어내려고 수사를 하는 건데 그래서 특검이 내린 결론은 정치적 반대 세력 제거 그리고 권력을 독점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그 근거로 뭘 들었느냐? 비상입법기구 만들었다. 언론사 단전단수했다. 그걸 위한 문건이 있었다. 이거거든요. 예. 그건 실행된 건 아니고 그걸 시도하려고 했다라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이번 사설은 뭐라고 하고 있느냐. 이거는 추정을 덧붙이는데 그나마 상투적이다. 그렇죠. 이렇게 말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권력을 독점하려고 해? 아니 그 윤석열 대통령 당시 말하기를 입법 독재의 그걸 중단시키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이 곧 반대로 또 권력 독점이 되나? 그것이 언론사 단전단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거지? 이제 이런 그런 의구점이 생기기 때문에 이건 많은 추정을 갖다 붙인 것이 아니냐라고 네. 이제 사설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권력 독점 뭐 그 얘기가 나오는데 권력 독점을 이미 대통령인데 네. 대통령이 권력 독점을 하려고 했다? 음. 뭘 어떻게 더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입법부를 이제 막음으로써 뭐 그런 얘기겠죠. 뭐 그런 이제 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재밌는 거는 여기에서 이 입법부를 그러면 왜 견제를 하려고 했느냐, 왜 입법부를 손발을 묶으려고 했느냐에 대한 설명은 또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러려면 하면은 민주당의 이 23번의 줄탄핵과 줄탄핵 뭐 예. 이런 시동이죠. 발목 잡기 예. 뭐 예. 이걸 또 얘기를 해야 되니까 예. 이 부분은 전혀 지적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돌이켜 보면 그래도 헌재 그 탄핵 결정문에서는 8대0 탄핵 결정이 나왔지만 왜 대통령이 이런 지경에까지 갈 수밖에 가게 됐는가에 대해서 그 국회에도 책임을 묻는 구절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특검에서는 뭐 그런 내용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특검이 어떤 결론을 내리는지는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출범 때부터 결론을 갖고 있었을 테니까. 그렇죠. 그런데 다만 궁금한 것은 이자들이 그 근거로 무엇을 제시할까? 네. 새로운 제시가 있을까? 이게 이제 궁금했던 건데 가령 외환에 관한 혐의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려고 비정상적인 군사 작전으로 북한의 무력 대응을 유발하려고 했다. 이제 이 대목이 특검 발표에 있는데 예. 자, 그 직전까지 무슨 상황이 있었느냐? 북한이 작년 한 해 동안 오물풍선 5,000개를 남쪽으로 날려보냈어요. 네. 그리고 그 전에는 북한 무인기 5대가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그렇습니다. 상공을 배회하고 돌아갔어요. 예. 그러면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돼? 내 조은선 특검한테 묻고 싶어요. 예. 야, 오물풍선 5,000개 왔고 북한의 드론이 5개가 우리 청와대 우리 대통령실 상공을 휘젓고 돌아갔는데 네가 만약 그 드론 사령관이라면 너는 어떤 대응을 할래? 그렇습니다. 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예. 근데 그것이 마치 북한을 자극해서 대응을 유발하려고 했다. 그리고 또 이게 그렇게 무산된 걸로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하느라 뭐 대응을 못했다 그러는데 아니 그게 다 갖다 붙이는 겁니까? 그냥 아무거나 다. 그러니까 어제 김정은한테 물어봐야죠. 그래서 조은석 특검이 발표하는 모습을 보면서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이게 무슨 검사나 수사기관의 발표가 아니라 그냥 정치인의 무슨 평론 같았다. 그렇죠. 자신의 추정이나 자신의 느낌, 자신의 생각 이런 것들을 갖고 이렇게 얼기설기 해놓은 평론 수준에 지나지 않았고
이게 제대로 된 수사 발표 같지가 않았다라고 네. 혹평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사실관계를 밝히기보다는 예. 자신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예. 그리고 특검이 시작되기 전에도 있었던 그런 어떤 정치 평론 어쩌면 특검에 임명한 사람 귀에 달달하게 들릴 만한 내용들 이런 거를 그냥 주관적으로 얘기한 부분이 너무 많다. 예. 그런 지적을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주관적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미 내란 특검의 경우에는 영장 기각률이 지금 46.2%인가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13건 중에 6건이 기각당했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팩트에 근거하지 않고 혹은 또 엄밀한 수사의 증거 뭐 이런 것들에 근거하지 않고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라는 지금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 사실은 이게 입증할 수 있는 수사 자료나 증거들이 많이 있었다면 예. 왜 이렇게 영장이 기각이 많이 됐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예. 결국은 그거의 연장선상으로 어제 180일 만에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도 결국은 구체적인 실증 사례들보다는 이렇게 정치적인 주장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저희가 기자로서 기사 써보면 알잖아요. 팩트 파인딩이 많이 돼 있으면 기사가 쉽게 술술 써지는데 팩트를 제대로 취지 않은 상태에서 쓰려면 이게 글이 계속 꼬이고 거기에 지금 하시는 말씀은 자백입니까 독백입니까? 저 들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우리 들으라고 한 거예요? 아니, 선배 조지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네. 아니 특히 이게 본인이 쓸 때 그렇지만 데스크 봐 보시면 알잖아요. 이 친구가 정말 팩트를 많이 해서 네. 기사를 써봤는지 아니면 얼기설기 그냥 자기의 머릿속에서 막 써오는지가 딱 그냥 그래 냄새만 보도 아닌데 어제 그렇게 팩트 파인딩이 안 됐다는 냄새가 발표문에서 났다 그 말씀을 드리는 저는요 겁니다. 실소를 금치 못했던 대목이 김건희 여사는 계엄과 관련이 없다는 걸 얘기하면서 뭐를 얘기했느냐면 부부싸움 얘기를 들먹입니다. 맞아요. 예. 너 때문에 다 망쳤다라고 평소에 오빠라고 불렀다는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너 때문에 다 망쳤어. 물론 화가 나면 너나 들이라 할 수는 있겠죠. 부부 사이에는. 예, 예. 그런데 만약 부부싸움을 안 했으면 관련성이 있다고 하려고 그랬어? 거꾸로 말하면 그리고 글쎄요. 그 부부싸움을 누가 봤느냐? 그 뭐 관련 인사 누군가가 그렇게 진술을 했대요. 예. 그 진술의 신빙성은 어떻게 보장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그 김건희 여사 측근 중에 누군가가 김건희 여사를 이런 혐의로부터 좀 빼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없는 얘기 지어서 했는지 네가 어떻게 알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뒤집어서 검증을 해본다는 말이죠. 예. 이게 특히나 굉장히 저는 이 워딩이 아주 의도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되게 이런 게 이제 진술이 들어올 때 진술을 이제 발표를 할 때 뭐 김건희 여사가 혹은 뭐 김건희 씨는 여기서 이제 윤석열이라고 이제 어제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호칭을 붙이지 않고 예. 윤석열에게 당신 때문에 망쳤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전언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너 때문에 다 망쳤다라고 워딩을 쓰는 게 굉장히 의도적이라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이거는 정말 굉장히 자극적이죠. 요거 딱 네. 들으면서 야 요거 하나 건졌다 네, 하는 네. 네. 그게 조금 더 신문 제목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너 때문에 망쳤다. 예. 그리고 저는 요거를 또 보면서 굉장히 재밌게 느껴진 부분이 이거였어요. 그 좌파 언론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 부부를 두고 공동 정권이다. 예. 윤석열 대통령을 김건희 여사가 정신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그 김건희 이런- 여사를 네. V0 막 이렇게 예. 부르는 게 아주 그냥 그들 예. 아주 그냥 일상처럼 되고 예. 그랬었는데 그래서 국민들 앞에 제시한 현상은 뭐였냐면 윤석열은 꼭두각지고 그 모든 것을 김건희가 조정하고 있다. 이런 그림으로 제시가 됐었잖아요. 네. 근데 결국 이번에 계엄 때 나온 것은 결국은 김건희 여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처음에는 네. 그 12월 2일 날 네. 계엄 하루 전날 김건희 여사가 조태용 국정원장하고 통화한 내역이 있다. 네. 이제 그걸 딱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러면 조태용 포함 김건희 포함 계엄에 사전에 모의하고 뭐 서로 상의하고 계획을 세웠겠구나. 네. 이제 이런 의혹을 그때 보도로 잔뜩 부풀려 놨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검이 그걸 해보니까 거기는 별게 나오지 않았잖아요. 예. 또 하나는 12월 3일 날 저녁 때 김건희 여사가 뭐 강남에 있는 뭐 성형외과에 갔었다더라. 이것도 혹시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했던 것 아니냐 뭐 그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그런 얘기까지 맞습니다.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걸 다 뒤져도 별게 없으니까 네. 결국 한다는 말이 너 때문에 다 망쳤다. 이거 네. 하나 딱 고명을 얹었는데 네. 그것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실소를 금치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6개월 동안 238명 투입되고 아마 뭐 100억대 이상의 엄청난 국민 세금을 써가면서 이렇게 제대로 못 밝힌 거고 더군다나 이 특검이 재판에 이미 들어간 사건, 이미 기소가 된 사건을 다시 처음부터 수사하는 사상 최후의 특검이었는데 결국 이거밖에 못했다. 그런데 지금 또 다른 종합특검, 제2특검을 하겠다는 기세잖아요, 민주당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그 조선일보 사설은 아마 이렇게 내란 전국을 이어가려는 정략적 목적 때문에 하는 이런 특검 아마 최종 목표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일 것이다. 따라서 특검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미 민주당 특검 또 하겠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 맨 마지막 결론이 특검을 몇 번 하든 무고한 사람을 괴롭히고 세금을 낭비한 다음에 결국은 이번 같은 결과를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결론을 짓는데 저희 결론에 동의합니다. 네. 그나마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지기현 부장판사의 경우에 이게 이제 굉장히 유착이 돼갖고 봐준 것이 아니냐 막 이런 예. 의혹들을 막 내세웠잖아요. 예, 예. 그나마 이번에 이제 그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한 거. 무혐의 이게 처리한 그나마 거. 무혐의 예, 예. 처리한 거. 이것이 상당히 참 의미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그나마 듭니다. 저는 아주 그러니까, 이 안에서 착즙을 네. 해보자면. 예, 그런 부분도 참 저는 근본적인 궁금증은 이런 겁니다. 조희대 조은석 특검한테 묻고 싶은 건데, 자 저녁 10시 반이 됐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대법원장도 이제 아마 잠자리에 들려고 뭐 준비를 하고 있었겠고, 그렇겠죠. 그 다음에 법원 행정처장도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을 텐데, 천대엽처장. 그때 갑자기 이제 방송이 들려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계엄을 선포했다. 예. 그러면 대법원장 계엄 선포했구나. 나는 자야지. 그 잠자리 들어야 맞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사법과 행정의 기능을 일시 정지시키는 거예요. 입법은 놔두지만 예. 사법과 행정을 정지시키는 그런 어마어마한 나라가 뒤집혀지는 계엄 선포가 됐는데 대법원장이 그러면 가만히 있으란 말이에요. 당연히 간부회의 소집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 상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안 했으면 직무유기인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때 이제 12월 4일 날 새벽 1시 넘어서 간부 회의를 했다는 그렇죠, 걸 두고 뭐 계엄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한 것 아니냐라고 네. 이제 계속 그것도 보도가 수없이 되면서 그 연결고리를 찾으려고 했던 거지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런 거 그런 거 엮어가지고 아까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조진웅보다 조희대가 1만 배 나쁘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맞아 그런 맞아요. 얘기가 그런 얘기도 있었어. 있었어요. 정말 맞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한민국의 성정, 대한민국의 윤리 체계가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네. 어떻게 조진웅이 조희대 대법원장보다 뭐 10,000배 훌륭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들이 그걸 불쏘시개가 됐던 게 그런 사실은 굉장히 억측, 이 사실관계가 전혀 기반이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만용 섞인 추론들이 결국 그런 불쏘시개가 됐던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관일 선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코에 걸면 콧걸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러니까 00시 40분에 그다음에 천대엽 처장은 00시 50분에 청사에 이제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네. 만약에 퇴근 안 하고 그 시간에 있었으면 계엄이 선포되기를 기다려 이런 그죠? 그럴 수 집에 꼼짝없이 갔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돌아오면 협조하게 네, 돌아온 거고 네. 야근하고 있었으면 계엄이 선포되길 기다린 거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됐겠죠, 진짜. 네. 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로 혹은 내 편이 명확하게 내 편이라는 선언을 안 했다는 이유로 이런 식의 의심의 그 덫을 그냥 던져버리고 예. 그 던져버린 상태에서 네가 알아서 빠져나와라고 하는 게 이게 수사인가 네. 이게 특검인가 정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아마 이번에 이 특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뭐 지규현 부장판사 이런 사람들을 김건희 여사의 관련성도 정말 샅샅이 어떻게든 요만큼이라도 단서를 맞습니다. 찾아보려고 캐고 캤을 텐데 네. 안 나온 거죠. 네. 안 나오니까 이제 거기는 무혐의 처리한다고 했고 그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이 3월에 그 윤 전 대통령 법원 구속 취소 나왔을 때 이제 즉시 항고 안 와서 고발된 사건. 네네네. 이것도 어떻게든 엮어내려고 굉장히 노력할 것 같은데 이것도 마무리를 못했대요. 네. 그래서 이건 경찰 국수본에 넘겼대는데 아마 그러니까 이것도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 항고 안 한 것도 어떻게든 이거를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특검이 불필요했다는 얘기 그리고 특검이 상당히 무능하고 방만하고
돈만 많이 쓰고 사람들만 투입하고 그래서 민생 수사 다 지체되게 해놓고 결국은 내놓은 거는 태산 명동의 서일필도 안 됐다 그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남아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계엄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범죄라고 단정하고 그 죄를 물을 것이냐 여부예요. 그렇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에 내란 특검이 해온 것도 사실은 그 죄를 묻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내란이란 무엇이냐? 이건 우리 형법에 다 정해놨어요. 예. 내란이 무엇인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 이게 내란범이고 그 우두머리가 내란 우두머리가 되는 건데 예. 그러면 폭동이 있었느냐? 이제 이게 관건인데 네. 지금 특검은 뭐라고 봤느냐? 국회에 군경을 투입한 것이 폭동이다. 폭동이다. 이제 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형법을 보면은요, 이 국헌문란이란 무엇인가를 다 써놨어요. 예. 당신들이 헷갈릴까봐 이렇게 써놓노라 이런 취지로 딱 써놨어요. 국헌문란이란 헌법기관의 기능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국헌문란이라고 써놨어요. 근데 폭동에 대해서는 안 써놨어요. 어디에도. 폭동이 뭔지를 몰라요. 법상으로는 모릅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가 일부 있는데 그것도 좀 대법원 판례도 완벽한 건 아니에요. 뭐라고 해놨느냐.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폭력이 행사되면 폭동이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그럼 그때의 여의도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네. 단 윤석열 대통령 측은 몇 시간 만에 비폭력적으로 국회 계엄 해제 요구를 수용한 것이 어떻게 폭동이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또 하나 국헌문란이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헌법기관의 기능을 정지시켜야 그래야 그게 국헌문란이라는데 네. 국회가 계엄 해제 의결했잖아요. 표결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네, 이제. 그거를 물리적으로 막았으면 이게 폭동으로 그렇죠. 엮을 수가 있을 것 그게 같은데. 국헌문란도 되고 폭동도 되는 건데. 그렇죠. 예. 근데 표결을 했잖아요. 그리고 현장에서 국회의원 체포한 사람 하나도 없고 다친 그리고 사람 한 명도 다친 사람 한 명도 아까 없고 12월 네. 3일 미스테리를 조금 역설적으로 조금 희화해서 뭐 풀어본다면 혹시 국회의원들이 못 모일까 봐 주말 같은데 계엄 안 하고 네. 평일에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그 근처에 다 있을 때 그날 계엄을 굳이 선포해서 국회의원들이 바로 모여서 해제 의결할 수 있게 했다면 이것도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약간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했지만 정말 이거를 저 지규현 부장판사도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단계에서 사실 문제보다 내란죄의 구성 조건과 포섭 범위 그러니까 이 법리를 따져봐야 된다고 할 때 네. 정말 이게 평온을 해야 할 정도의 폭동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 헌법기관을 완전히 마비시킬 정도였는가에 대해서 그게 정말 그럴 정도의 의도가 실행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의심을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승부처라고 생각도 듭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 예. 부분에 대해서 내란 특검이 내가 만약에 조은석이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면밀하게 연구해서 그렇죠. 뭐 근거를 말이 되든 안 되든 좀 써놨을 것 같아요. 좀 그리고 법리적으로. 법리적으로. 네. 예, 예, 예. 네. 그러니까 국회의 출입을 막은 것을 네. 이게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폭력으로 볼 것이냐 네, 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런데 출입은 막았는데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장 우현식 국회의장이 월담했잖아요. 네. 자, 그 현장을 보면 형식적으로는 문을 막았지만 국회의원들이 월담하는 거를 그 밑에 지키고 서 있다가 체포를 한다거나 네. 바지가랑이를 잡아갖고 못 넘어가게 한다거나 아니 이런- 어디가 막 네. 다쳐서 여기가 피가 네. 났다거나 그런 행위는 없었단 말이죠. 없었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 이거를 과연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폭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냐 이 해석 여부를 두고서는 굉장히 이 가변적이다. 치열한 법리 논쟁이 네. 있을 텐데 아마 문제는 지규현 부장판사도 이거를 법리적으로는 못 따질 거예요. 워낙 압박이 많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재판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죠. 네. 지금 이제 아까 지금 그 말을 이어서 본다면 어떤 법조인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만약 내란 특검의 발표가 법리적으로 따질 수밖에 없는 세세한 그날의 상황을 좀 더 근거를 제시해서 폭동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내놨더라면 그건 이제 법리적으로 따지는데 좀 복잡해질 수 있겠는데 이거는 그냥 재판관이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근거만 여기 쭉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재판장이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그 주관적인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해졌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 저는 사실은 어제 수사 발표에서 그 부분이 되게 재밌었어요.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1월 25일 국힘 지도부와 만찬하는 자리에서 비상대권이 있다. 총살당하는 한이 있어도 싹 쓸어버리겠다며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그 적대감을 드러냈다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는 2023년 10월 이뤄진 군 인사를 기점으로 구체적 준비 행위에 들어갔다. 이렇게 지금 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생각, 인식, 평소의 워딩 이거를 이제 다 모은 다음에 그때부터 네가 다 이렇게. 범행을 모의한 거 아니야. 그렇지 짜맞추는 거죠. 네. 네. 그 다음에 음. 2023년부터는 자, 군 인사 이 행위를 통해서 구체적인 실행 작전에 들어간 것 아니야. 지금 이렇게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예. 이 구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가령 좀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 고시 계속 9번이나 재수했을 때 네. 예. 신림동 그 고시촌에서 후배들 모아놓고 소주 마시면서 비분관계 이게 나라야. 내가 만약 나중에 되면 다 갈아엎을 수 있어. 만약 이런 얘기를 화가 나서 했다고 그래봐요. 그런 것도 다 소환될 수 있다고 보는 건데. 계엄을 20대 때부터 그치 준비했다. 20대 때부터 준비해. 근데 여기 2022년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대통령이 당선돼서 취임하고 그해 가을쯤이었던 네. 것 같아요. 네. 그때 이제 모아놓고 화가 나니까 네. 나는 비상대권이 있어. 내가 총살을 당하더라도 뭐 이런 이야기를 그때부터 면밀하게 계엄을 준비했던 그런 기간이라고 봐야 되느냐 아니면 화가 나서 그냥 내지른 말이라고 봐야 되느냐 이런 것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러면 계엄을 사전에 준비하고 거기에 계엄할 때 같이 뭔가 실행을 해야 될 사람들하고 뭔가 논의를 하고 준비하고 회의를 해야지 그냥 12월 3일 저녁 10시 돼가지고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해야만 그게 계엄이야? 저는 그래서 어떤 사전에 준비했다는 것이 마치 유죄 확증을 위한 매우 중요한 근거처럼 쭉 내란 특검은 기술을 하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예. 아니 그러면 어느 날 느닷없이 해야만 그게 계엄이야? 메롱하고 시작을 해야. 그치? 서프라이즈하고 시작을 그치. 해야 계엄이냐. 야당 의원들은 모를지라도 당시에 네, 네. 그러나 적어도 거기에 관련된 군 인사들, 아. 국방장관들, 그렇죠. 행안장관들 네. 이런 사람들은 사전에 알고 있어야지. 그렇겠죠. 그리고 준비를 해야지. 근데 지금 내란 특검의 입장은 뭐냐면 네. 계엄이 이게 요건을 갖췄다 안 갖췄다를 떠나서 계엄을 준비한 것 자체를 그냥 기본적으로 불법적 행위라고 지금 보고 있는 태도라는 그런 거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네, 지금 네. 해석이 되네요. 그래서 그걸 준비 실행 이런 말보다는 언론들도 그래요. 그걸 자꾸 모의했다고 그러는데 네. 뭐 1년 전부터 모의를 했다. 석 달 전부터 모의를 했다. 뭐 군 인사를 할 때부터 모의를 한 것이다. 박한수 육참총장 그다음에 여인영 방첩사령관 이런 것도 계엄을 사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충성파들을 미리 전진 배치시킨 인사였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게 다 코에다 걸면 코걸이, 귀에다 걸면 귀걸이 이제 그런 상황인 것처럼 보이는데 맞습니다. 아무튼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결국 뭐 제2종합특검, 제3특검, 제종합특검, 최종특검 해봤자 여기서 더 나올 게 없을 것이고 아까 짚은 것처럼 법원에서 이걸 정말 내란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다른 일종의 직권남용이나 다른 그 위법으로 볼 것이냐 이제 사실상 법원으로 공이 넘어갔다. 그렇죠. 예, 네, 법원의 법원이 판단을 이제 기다려봐야겠다. 판단하는 네, 거죠. 그렇게 네. 생각하는 게 네, 제일 네. 적절할 것 같습니다. 지금이 12월인데 제가 조선일보 입사를 1985년 4월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무 기간을 따지니까 40년 하고 약 6개월쯤 제가 조선일보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하나는 조선일보 참 좋은 신문입니다. 조선일보 보시면은 행복하고 그리고 부자가 되실 수 있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여기 아래 자막 나가고 있는데 구독 멤버십 신청하는데 1577-8585 번호 참 쉽죠. 1577-8585 이리 전화를 하시거나 또 카카오톡 조선일보 제보라고 하는 데 들어가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 아침 종이 신문인데요. 우리가 뉴스를 접하는 통로가 참 다양해졌습니다. TV 뉴스를 볼 수도 있고 또 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인터넷을 통해서 또 뉴스를 접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신문을 펼치면은 다른 그 디지털 공간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그런 방식으로 뉴스를 종합적이고 입체적이고 포괄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인공지능한테 물어봤습니다. 종이에 인쇄된 신문을 보는 것과 디지털 공간을 통해서 뉴스를 보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다고 너는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인공지능이 이런 대답을 하더군요. 종이 신문은 정원을 거닐면서 꽃 한 그루 한 그루를 관상하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디지털 공간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는 것은 아주 그냥 복잡하고 시끄러운 시장을 통과하면서 음식을 먹는 거랑 비슷한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지금 종이 신문은 한 달 구독료가 2만 원입니다. 이 종이 신문이 어떻게 보면 2만 원대에 여러분에게 문 앞에 매일 새벽에 서비스되는 마지막 시점을 관통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종이 신문, 종이로 인쇄된 그 잉크 냄새를 맡으면서 아침 신문을 포괄적이고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살펴보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뉴스뿐만이 아니라 조선일보를 만드는 그 보도 전문가들의 그 편집자의 손길을 거쳐서 나오는 그 신문을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어져서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신문을 구독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은 이런 대형 벽걸이 달력 여기에 집안 식구들 생일 표시하기 좋고 또 무슨 모임 표시하기 좋은 또 음력이 다 표시되어 있는 이 대형 2026년 붉은 말의 해 벽걸이 달력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는 2만 원짜리 책 한 권 드립니다. 이 책은 하루 10분 글쓰기가 쉬워지는 신문 필사, 이 책 양장본으로요 아주 고급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0분씩 여기에 나와 있는 선별되어 있는 정연된 문장의 글을 필사를 하시면 저희 시청자 구독자들께서도 여기에 쓰여 있는 이 문체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글쓰기가 가능해진다 하는 바로 이 책입니다. 시중에 지금 절찬리에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이 책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구독하시면은 조선일보 멤버십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그 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